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이자 마지막 평가원 주간 모의고사인 9월 모의평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또 오늘 시험 보기 전에 굉장히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험을 보기 전보다 보고 난 이후가 더 긴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 9월 모의평가는 여러분들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수시 모집 지원에도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에 남아있는 시험이라고는 물론 학력평가가 있지만 평가원 주간으로는 수능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이구나 이런 실감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었고 또 앞으로 치러질 수능을 판가름할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아주 중요한 시험들이기 때문에 수능 직전에 다시 한번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9월 모의평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고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입니다. 자, 1번 문항은 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산, 한국지리에서 산과 관련된 문항이 나오면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흑산, 그리고 돌산, 나머지 하나는 화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산이 출제됐느냐에 따라서 출제 방향 또 선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산이 나온다. 얘네들은 화산, 돌산, 흑산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금강산은 대표적인 돌산, 그리고 지리산은 아주 대표적인 흑산, 그리고 한라산은 화산입니다. 사실 요 지리산 비롯해서 지오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오그래피 덕후, 지오덕,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흑산이고요. 그리고 백두산, 한라산은 화산, 그리고 그 외에 금강산, 북한산, 설악산, 월악산 많은 산들은 거의 다 돌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의 흑산, 두 가지의 화산 빼고는 대부분 돌산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가장 편하게 문제를 접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세상에서는 금강산을 복례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여기니 이른바 삼신산이다. 기억은 여기 적어볼게요. 기억은 흙이 두텁게 쌓인 산으로 그 얘기는 흑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 니은 다시요. 기억, 디귿, 리을 중에서 흑산은 지리산밖에 없죠. 따라서 기억이 지리산입니다. 그리고 지리산은 흑산이기 때문에 기반함이 변성암입니다. 그리고 변성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얘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이 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암석의 형성 시기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흑산이니까 변성암이 기반함, 변성암은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암석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니은 흙이 두텁게 쌓인 산이니까 얘는 그냥 흑산입니다. 다음, 토질이 비옥함으로 온 산 어디나 사람이 살기에 알맞다. 높은 산봉우리의 땅에 기장이나 조를 뿌려도 어디든 무성하게 잘 자란다. 자, 디귿은 순전히 바위로 된 봉우리와 골짜기, 냇물, 폭포로 이루어졌다. 순전히 바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니 얘는 당연히 돌산이겠죠. 그러면 디귿은 돌산인 금강산이 되고요. 금강산의 기반함은 화강암, 그리고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이제는 거의 줄줄이 나오겠죠. 중생대입니다. 자, 만길의 고개와 백길의 연못까지 전체 바탕이 하나의 바위 덩어리이니 천하에 둘도 없는 산이다. 다음 리을. 리을 정상부에는 큰 못이 있어.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크게 일어난다. 남아있는 리을은 한라산이고요. 그리고 한라산은 대표적인 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라산은 화산이니까 기반함 그냥 화산암이라고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화산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화산 지형들은 모조리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것. 얘 또한 신생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니은으로 흑산으로 분류되는 사례로 북한산이 있다. 아니다. 흑산은 지오덕, 지오그래피 덕후,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북한산은 돌산입니다. 다음 디귿. 금강산은 돌산이니까 디귿의 기반함은 모든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를 이룬다. 자, 침식분지는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지형을 얘기하고요. 주변 산지와 분지 내부의 암석이 일반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주변 산지는 주로
변성암, 그리고 분지의 내부가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배후 산지가 아니라 분지의 내부를 이룹니다. 다음 리을 한라산입니다. 요 한라산에는 백두산의 천지처럼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움푹한 와지가 발달해 있다. 자, 여기를 제외하고 뒤에는 맞아요. 움푹한 와지가 발달해 있다. 여기 화구인 백록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백록담은 화구호니까 그냥 분화구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예요. 그리고 이 오목한 와지는 그냥 분화구입니다. 하지만 백두산의 천지는 화구가 함몰하여 만들어진 칼데라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칼데라호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에 와지가 있는 건 맞는데 칼데라호는 아니니까 이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기억의 기반함 변성함은 디귿 금강산의 기반함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얘는 시원생대 얘는 중생대니까 당연히 얘가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디귿과 리을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 형성되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화강암과 화산암은 모조리 다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그러나 얘는 지표로 분출하여 형성된 것이지만 얘는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출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둘 다 화성암에 해당한다. 자, 어쨌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과 관련된 문제는 돌산, 흑산, 화산으로 구분하여 풀이야 한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고속국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문항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영동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고속국도의 노선 전체를 막 공부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자체를 제시해 둔 겁니다. 그런데 경부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경부고속국도잖아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국도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 나가 경부고속국도가 되고요. 나가 경부고속국도 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이름은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인천부터 여기 강릉이거든요. 원주 지나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요 고속국도는 영동고속국도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양양까지 연결하는 서울 양양간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쪽에 갈 때 서울 양양간 고속국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하지만 이 서울 양양간의 고속국도가 뚫리기 전에는 요 영동 고속국도를 이용해서 강원도까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풀 수가 있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더욱더 문제풀이가 쉬워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뭐 게임 같은 거 하거나 웹툰 같은 거 보시지 말고요.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한다거나 또는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서 시사적인 내용들도 많이 봐두시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는 영동과 경부 고속국도이고요. A부터 D는 지워볼게요. A는 원주입니다. 원주. B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니까 B는 강릉. 그리고 C는 대전이죠. 대전. 경부 고속국도가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서 여기 대구를 지나서 부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D는 대구죠. 대구. 참고로 밑에 나와 있듯이 2023년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지도는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선지 보겠습니다. 가는 영동 고속국도는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을 지나간다. 요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이 어디죠? 평창입니다. 평창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지나서 강릉까지 갑니다. 그래서 경부 고속국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평창 지나서 대관령을 지나가면은 강릉이 나와요.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원주와 대구에는 모두 지하철역이 위치한다. 자, 대구에 지하철역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일단 서울,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들에 다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역시인 울산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태화강역이 개통이 되면서 울산도 지하철역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지하철역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주변에 경기도나 인천 이런 지역들, 여기 천안, 아산까지 내려가니까요. 자, 그러나
원주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여기 춘천까지 전철이 연결되어 있지만 원주에는 지하철이 없고요. 전철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D엔 있지만 A는 없기 때문에 모두 지하철역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강릉과 대전에는 모두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있다. 자, 혁신도시. 부서진 울진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기억나시죠? 부서진 울진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충청권에 혁신도시가 없어서 충청권에도 혁신도시를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해서 대전과 충남은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할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대전과 충남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다가 대전, 충남까지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김나대에서 요 대가 대구잖아요. 제시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대전, 대구, 원주에는 다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그리고 원주. 하지만 강릉에는 없어요. 그래서 C에는 있지만 B에는 없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 그래서 부서진 울진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에다가 대전과 충남까지 알아두자.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재개발 관련된 문항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재개발 관련된 문항은 철거와 보존 또는 수복을 비교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항이었었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죠.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개발 사례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 한옥 형태를 유지하며 카페 등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 북촌 한옥마을이거든요. 대표적인 보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하지만 보존이든 수복이든 상관없다. 어쨌든 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지역 주민이 주도한 개발 사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였다. 노후화된 주택들을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지은 거니까 얘는 철거 재개발이에요. 대규모 재개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하던 하천을 복원하였다. 여기 있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자, 이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서울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청계천 아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청계천이 꽤나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 서울의 뭐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뭐 발도 담그고 여기에서 뭐 음악가들이 연주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청계천이 흘렀는데요. 얘를 덮어서 그 위에 고가도로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었는데 얘를 다시 복원하였죠. 자, 볼게요. 나의 개발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이 증가하였다. 지금 사람들 여기 앉아 있기도 하고요. 걸어 다니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연도 하고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이 증가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왔을 때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청계천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 청계천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밤에 가면 굉장히 이뻐요. 기억 맞아요. 다음, 다의 개발은 보존 재개발의 사례가 아니라 철거 재개발의 사례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가의 개발은 다의 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죠. 왜? 한옥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개발한 거니까.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다음, 가부터 다의 개발은 모두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다. 자, 일반적으로 보존 및 수복 재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자, 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주도하여 재개발하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돈도 굉장히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뭐 전형적인 지도 문항입니다. 보죠. 다음 자료는 어느 학생의 호남권 답사 일정이다. 일정에 따라 답사 지역을 지도해서 골라보라고 하네요. 지도부터 보죠. 여기 어딘가요? 네, 김제입니다. 김제. 여기는 자, 구운 김을 전주 비빔밥에 싸서 무진장 먹었다. 누가? 내 친구 임순남이가. 남이에요. 남원입니다. 남원. 다음 여기는
순광여. 순수하고 빛이 나는 여인들이 많다. 순광여. 그래서 순천이죠. 순천. 다음 이는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잖아요. 전라남도의 북서쪽 구석에 굴비와 원자력 발전소라는 키워드 가진 영광 있고요. 영광 밑에가 함평입니다. 함평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비축제 나옵니다. D는 한반도 육지의 땅끝 마을이 있는 해남입니다. 해남은 해남과 영암 간에 기업도시 조성되고 있죠. 땅끝 마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더 공룡박물관 있습니다. 자, 다음 1일차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안루와 주변 지역, 춘향전의 배경이 되었던 곳 남원입니다. 그래서 춘향제 축제가 열리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목기가 유명하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남원은. 그러면 B. 다음 2일차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와 여기죠. 순천 보성만 갯벌 국가정원 순천에 있습니다. C. 다음 나비축제 그리고 나비곤충생태관 함평이 되겠죠. 2니까요. B, C, 2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항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대도시권 관련된 문항인데요. 대도시권 관련된 문항 거의 수도권으로 출제가 되죠. 수도권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지역들의 특징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 나와 있느냐? 예, 가평입니다. 가평. 얘는 성남이죠. 얘는 한국지리라는 친구는 절대 모를 수가 없는 화성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었죠. 기출에서도. 자, 그럼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냐? 가평은 대표적인 촌락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경기도의 북동부 지역은 산지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아. 그중에서 평평한 곳에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까 거기를 평평한 마을이다. 뭐 가평, 청평, 양평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자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평평한 지역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으니까 평평한 지역이 주목을 받으면서 거기가 이제 마을로 개발이 됐던 것이죠. 산지 비중 굉장히 높다. 촌락이지만 산지 비중 굉장히 높아서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산이 많다 보니까 농경지로 개간이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남은 뭐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모두 조성되어 있으며 인구도 100만 가까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판교에 테크노밸리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여기로 출근하는 사람들 많아지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갔습니다. 성남. 다음 화성. 화성은 키워드가 제조업 그리고 동탄신도시 얘도 이익이죠.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왼쪽 자료에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C가 되겠네요.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당연히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촌락이니까 가평이 C가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평. 자, 남아있는 것은 A와 B, 화성과 성남인데요. 둘 중에 A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네요. 자, 물론 성남도 1기와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위성도시입니다만 얘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가 이제 역사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자, 2기 신도시 위례나 판교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정착해서 나이가 든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들보다는. 그러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청장년층이 몰려들었겠죠. 이 노년층이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많이 없으니까. 자, 다음 동탄 신도시가 2기 신도시예요.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가보시면 정말 높은 아파트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다 신축 아파트들, 새로 지은 곳들.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를 가진 청장년층들이 유입되면서 또는 청장년층들이 유입돼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청장년층이 유입된 지역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청장년층 유입이 많았던 화성이 유소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A가 화성, B가 성남이 됩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높은 지역이 대표적인 게 일단 가장 먼저 세종,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위성도시인데 특히나 최근에 청장년층 많이 유입된 2기 신도시들이 유소년층 인구비율 높게 나타나고 유소년 부양비도 높게 나타납니다. 보죠. 화성은 성남보다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낮겠죠. 거리가 먼 데다가 제조업 발달한 곳이니까. 다음 화성은 가평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습니다. 다음 성남은 화성보다 성비가 낮죠. 왜? 화성은 제조업 발달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가평은 화성보다 인구 밀도 낮죠. 촌락이니까. 또 산지 비중 굉장히 높으니까. 자, 5번. 가평은 성남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습니다. 자, 얘는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요. 만약 모른다면은 구할 수도 있죠. 유부는 비슷한데 노부가 얘가 훨씬 높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번. 여기까지 크게 어려움 없었었죠? 자, 6번도 어렵지 않은 문항입니다.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인데요. 최근에는 이 자연재해 문항들이 꽤나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태풍, 호우, 대설 이 세 가지 자연재해의 피해 같은 것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상현상 같은 것들 많이 제시가 되고요. 또는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 폭염이나 한파 이런 것들 많이 출제가 되면서 옛날에 다소 어렵게 나왔던 통계 자료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내용들, 특히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해 봤을 법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죠. 자, 다음은 새 자연재해에 관한 재난안전문자 내용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폭염, 한파, 호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부터 볼게요. 자, 모모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물 마시기, 가벼운 옷차림, 양산 지니기 등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 폭염이죠. 폭염, 가는 폭염. 모모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니 하천 범람 및 산사택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호우가 되겠죠. 많은 비라고 하니까. 다음 모모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노약자 보온 유지. 수도관 동파, 수도관이 얼어서 터져버린대요. 한파입니다. 자, 폭염은 난방용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더워 죽겠는데 보일러 뜨나요? 아닙니다. 얘는 한파와 관련이 깊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호우는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나타날 때 주로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이 대류성 강수는 강한 일사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대류성 강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소나기고요. 소나기는 강한 일사로 인해서 지표면이 달궈지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내렸다가 비로 인해서 지표면이 식어버리면 금방 그쳐버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를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전선성 강수나 또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기압성 강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계절풍에 의해서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류성 강수는 많은 비로 인해 호우를 발생시킨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파는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맞죠? 다음 호우는 강수, 한파는 기온과 관련됩니다. 디귿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은 하천 지형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낙동강의 지점별 자갈과 모래 비율이에요. 자, 자갈이 모래보다 더 커다란 퇴적물들입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감에 따라 일반적으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상류 구간이 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크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요 지점은 자갈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요 지점들은 상대적으로 모래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은 뭐 자갈과 모래가 어느 정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모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볼게요. 자, A는 B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큰가요? 네, 얘는 자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값 맞아요. 다음 B는 C보다 지울게요. B는 C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대요. 자, 평균 유량은 하류 쪽으로 오면서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지류들이 유입되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B보다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C가 유량이 더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A, B 구간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다음 BC 구간은 여기 얘기합니다. 자, A, B 구간은 BC 구간보다 상류 구간이에요. 당연히 상류 구간이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 경사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정, 낙동강의 하구에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된 삼각주가 있어요. 네, 낙동강 하구에 낙동강 삼각주 있죠. 정 맞아요. 따라서 갑과 정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8번입니다. 기후문항인데요. 이번에 기후문항이 두 문항 나왔는데 이 문항은 쉬웠고요. 뒤에 나오는 15번 문항이 조금 어려웠었죠. 볼게요. 그래프는 가부터 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르라고 하네요. 지도부터 보면은 A 어딘가요? 이렇게 볼록 솟아나와 있는 태백입니다. 태백. 태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태백산맥 지나가서 해발 고도가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발 고도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표적인 지역이 대관령과 태백, 그리고 장수 이런 지역들이죠. 다음 B는 부산이고요. C는 제주도 중에서도 북쪽이니까 제주시예요. 제주라고 적어볼게요. 자, 왼쪽에 기온의 연교차, 최난월 평균 기온 연강수량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남입니다. 자, 연교차는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또 내륙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반면 남쪽으로 저위도로 내려올수록 작아지고 섬과 해안 지역이 작아요. 그런데 제주는 저위도 섬이기 때문에 세 지역 중에 연교차 가장 작겠죠. 그래서 연교차 가장 작은 데다가 가장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난월 평균 기온 가장 높은 나가 제주예요. 다음 제주보다는 기온이 낮지만 그래도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은 편이고 세 지역 중에 연강수량 가장 많아요. 네,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는 우리나라의 다우지입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는 서귀포는 부산보다 연강수량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서풍과 남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반면 제주는 제주도이지만 상대적으로 서귀포보다는 연강수량이 적어서 부산보다 연강수량이 적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산은 제주보다 연강수량 더 많아요. 그래서 다가 부산 B입니다. 남아있는 가가 태백 A가 되는 거고요. 태백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세 지역 중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죠. 왜? 여름철에 서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다가 A12입니다. A12는 2번입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죠. 다음 글은 강원도 세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배추, 쌀, 옥수수 중에 하나이고요. 가, 나, 답니다. 보죠. 철원군은 철원 평야에서 냉해 강하고 재배 기간이 짧은 품종으로 가를 생산한대요. 가. 철원군은 뭐가 유명하죠? 예, 용암대지 위에서 5대 쌀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가가 쌀입니다. 다음 홍천군은 산지가 많아 나 재배 농가가 많대요. 홍천의 나는 단맛이 풍부하고 껍질이 얇아 씹는 맛이 부드러워 인기가 많으며 지리적 표시지의 농산물로 등록되었다. 자, 홍천군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찰 옥수수 축제입니다. 그래서 나가 옥수수예요. 옥수수. 다음 평창군은 해발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 여름철에 이거 재배하죠. 평창군에는 고위 평탄면이 넓게 펼쳐져 있고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고랭지 작물 중에 하나인 배추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다가 배추예요. 배추. 배추 재배에 유리하다. 고위 평탄면에서 재배되는 배추는 다른 지역과 출하 시기가 달라 시장 경쟁력이 높다. 다른 시기에서 배추 재배하기 어려울 때부터 배추를 재배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배추를 더 먼저 출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요. 또 아삭아삭하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자, 볼게요. 쌀 생산량 가장 많은 도는 경북이 아니라 전남입니다. 다음 옥수수는 밭에서 주로 재배가 되죠. 다음 배추는 노지 재배 비율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자, 요 고위 평탄면에서 시설 재배하나요? 배추를? 아닙니다. 노지 재배합니다. 또 해남에서는 겨울철에 월동 배추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철 기후를 활용해서 노지에서 배추 재배합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보다 노지 재배 비율이 높아요. 틀렸습니다. 다음, 쌀은 옥수수보다 국내 식량 자급률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률 가장 높은 농작물 대표적인 게 쌀이잖아요. 그래서 쌀이 옥수수보다 국내 자급률 훨씬 높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옥수수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추는 쌀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면적이 좁죠. 이 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쌀이 채소보다 넓은데 심지어 배추 하나만 비교해 본다면 쌀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1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대표적인 연계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는 북한의 주요 도시와 철도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가 네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자, 여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선 경제 특구거든요. 러시아, 중국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나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진과 선봉을 합쳐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나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선, 여기 나선 직하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진이라고 볼게요. 나진. 그다음 여기는 신의주죠. 신의주. 여기는 평양. 여기는 남포죠. 보죠. 북한의 최대 도시, 북한 최대 도시 어디예요? 북한의 수도이자 인구 가장 많은 평양입니다. 가는 평양. 평양에서 항구 도시인 나로 이어진 평남선을 이와 유사한 서울 인천 간의 경인선과 비교하며 철도가 도시 발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북한 최대 도시 평양에서 항구 도시인 나로 이어졌대요. 어디일까요? 평남선이니까 평남선. 나가 남포가 되겠죠. 그래서 남포를 평양의 관문도시라고도 부릅니다. 배를 이용해서 물자를 실어오고 남포항에 내린 다음에 기차 이용해서 평양까지 운반하는 거죠. 예, 서울, 인천 간의 경인선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단둥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도시 다는 얘는 국경도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일단 볼게요. 다는 현재 평의선이니까 평양과 의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손기정 선수가 손기정 선수의 고향이 신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할 때 도쿄에서 열차 타고 배 타고 온 다음에 열차 타고 베를린까지 이동했을 때 신의주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유하며 이곳에 남긴 흔적을 조사했습니다. 다는 신의주가 되겠죠. 다음 항구도시 라는 러시아와 국제철도로 연결되는 평라선의 종점으로, 자, 요렇게 이쪽에 러시아 있고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제철도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은 여기 라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라선이니까 평양부터 라진까지, 그래서 라가 라진입니다. 보죠. 신의주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과 연결됩니다. 기억 맞죠? 다음, 남포는 평양의 외항이며 서해 관문이 있다. 서해 관문이 남포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맞아요. 다음, 다에는 신의주에는 라보다 먼저 지정된 경제특구가 있다. 아닙니다. 요 나선 경제특구가 키워드가 두 가지죠. 유엔의 지원을 받은 최초의 경제특구,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 분단 이전에 경의선 철도는, 자, 아까 평의선이 평양과 신의주 연결하는 철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 연결하는 철도거든요. 그러면은 평양과 라진을 경유할 수 있나요? 서울과 신의주 연결하는 철도니까 라진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지형도 관련된 문항이네요. 보죠. 다음은 지형단원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 질문에 옳지 않게 답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울돌목 일대 과거 지도라고 합니다. A부터 E에 대하여 발표해 볼까요? 자, 울돌목이 어디냐면 울돌목. 자, 여기 사람 머리라고 하고 몸통이라고 한다면 여기 목처럼 머리가 굉장히 큰데 좁아졌다가 커다란 몸과 연결되잖아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은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바로 울돌목입니다. 목. 그러니까 조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넓은 지역을 흘러가다가 좁은 지역으로 모여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콸콸콸콸 막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죠.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선지 볼게요. A는 최후빙기의 육지의 일부였습니다. 자, 이 울돌목 일대가 진도거든요. 진도는 황해와 남해와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최종빙기의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 황해 그리고 남해의 거의 대부분은 육지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육지로 변해 있었겠죠? 맞아요. 갑. 다음 B는 뭔가요? 여기 암석해안 표시입니다.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됩니다. 다음 병. 이 섬은 사주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였습니다. 자, 요거는 사주가 아니라 갯벌입니다. D가 갯벌이죠, 갯벌. 그래서 만조 때는 여기까지 다 물이 찹니다. 육지와 이 섬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갯벌에 물이 차오르니까. 그러나 간조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가면 육지와 갯벌 이 섬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인 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은 병 3번입니다. 다음 D는 갯벌은 다시 볼게요. A보다 간척지로 개발하기 용이합니다. 자, 간척지로 개발하기 용이한 곳은 갯벌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A에서 C로 흐르는 조류는 A보다 C에서 평균 유속이 빠르겠죠. 좁아지는 곳이니까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도 대표적인 연계 문항이죠. 수능 특강에 요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빼놓고 똑같이 나와 있죠. 보죠. 다음은 우리나라 공업에 대한 퀴즈의 일부이다. A도시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비율 그래프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가부터 다에서 설명하는 도시를 지도에서 찾아 하나씩 지운 다음에 남은 도시 A를 쓰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태안에서 서당단이던 아이가니까 서산당진이에요. 그리고 세종 동쪽에 청주, 충북도청 소재지. 다음 여기는 충청북도 북쪽에 정가운데는 충주, 왼쪽에는 진천, 음성, 충북 혁신도시, 오른쪽은 제천, 단양, 여기 석회암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천, 단양, 마늘로도 유명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4년 제철소가 입지했대요. 제철소. 그러면서 2012년에 시로 승격합니다. 철강 및 금속공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어딘가요? 당진입니다. 당진을 지어줍니다. 이 지역은 고생대 조선노충군에 매장된 석회석을 활용한 원료 지향공업. 이게 뭐예요? 원료 지향공업. 이게 시멘트 공업이죠. 단양 가보시면 엄청 커다란 시멘트 공장이 정면에 딱 보일 거예요. 가보시면 딱 압니다. 저기 바로 시멘트 공장이구나. 그럼 단양도 지어줍니다. 이 지역에는 울산, 여수에 이어 세 번째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서산이죠, 서산. 그럼 세 지역을 지우고 남는 도시 A는 청주가 됩니다. 청주. 그러니까 청주에 업종별 출하액 비율 그래프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청주는 어떤 제조업 발달한 곳인가요? 사실 청주는 제조업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곳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그래서 전자조립공업 발달했고요. 전자조립. 자, 그럼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해야 되니까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전자조립, 4번도 아니에요. 5번도 전자조립이 있네? 뭐지?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일단 청주하면 전자조립은 확실해. 나머지 전자조립 없으니까 3번 아니면 5번이겠네. 그런데 3번을 봤더니 자동차 제조업이 또 엄청 발달했습니다. 청주는 자동차 제조업이 엄청 발달한 곳은 아니거든요. 여기 전자조립공업 발달하면서 전기 장비 제조업도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수능 특강에 요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단양 빼고 다 나와 있거든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 꼼꼼하게 분석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연계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계교재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아는 거잖아. 하지만 실제 이렇게 나오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 에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전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도 보면은 여기 서울이네요. 서울, 경북, 그리고 울산, 그리고 전남입니다. 자, 각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서울 하면은 천연가스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경북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포항 제철소 있습니다. 석탄도 많이 소비합니다. 2가지 정도.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자, 전남에도 원자력 발전소 있네. 전남 광양에 제철소 있습니다. 석탄 많이 쓰겠네요. 전남 여수에 석유화학공업 발달했습니다. 석유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럼 가나다 라 중에서 일단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라입니다. 얘가 어디예요? 얘가 서울입니다. 서울. 자,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석탄은 일단 제철공업 발달 지역에서 많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다시요. 제철공업 발달 지역,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입지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인천 제외한 특별광역시는 석탄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과 울산은 석탄 소비량이 적죠. 반면 얘네들은 석탄 많이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와 라는 서울 아니면 울산, 가와 나는 경북 아니면 전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과 울산 중에 천연가스 소비 비중이 높은 곳이 서울이고, 그리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는 다가 울산이 됩니다. 울산.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가와 나인데요. 가와 나. 자, 전남은 경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석유의 소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석유화학공업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가보다 나의 석유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가 전남이 되고 가가 경북이 됩니다. 이렇게 보죠. 경북은 석유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보다 많대요. 자, 어쨌든 소비량이 나와 있지 않고 소비 비율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소비량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경북은 석탄 소비 비율이 석유 소비 비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석탄 소비량이 석유 소비량보다 많겠죠. 틀렸습니다. 천연가스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울산이 서울보다 높대요. 울산은 비율이 요만큼, 서울은 이만큼이니까 소비 비율은 서울이 높네요. 다음, 석유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전남이 다른 세적보다 높대요. 아닙니다.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다음 4번. 경북과 전남에는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해 있다. 경북의 포항, 전남의 광양.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4번. 다음. 전남과 울산은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 있다. 아닙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멀어요. 접해 있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문제도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14번.
각 지역의 산업구조 관련된 문항인데요. 워낙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어렵지 않게 풀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인데요. 경기, 서울, 제주, 충남이에요. 그리고 1차와 2차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차와 2차 통해서 3차도 구할 수가 있지. 100에서 1차와 2차 빼주면은 남는 게 3차입니다. 자, 그럼 제시되어 있는 네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이지만 상대적으로 2차 취업자 비율 높고 3차 취업자 비율도 다른 도보다 높은 편입니다. 자, 서울은 3차 취업자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제주는 2차 취업자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충남, 제조업 발달에서 다른 도보다는 2차 취업자 비율이 높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얘입니다. 제주. 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꼴찌니까 네 지역 중에서도 꼴찌겠죠. 그러니까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가장 낮은 가가 제주가 됩니다. 제주. 자, 그럼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은 곳이 제주와 난데 경기와 서울은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낮은 곳이니까 제주 빼고 남아있는 나가 충남이 되고요. 충남은 얘기했듯이 다른 도보다 상대적으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아. 아하! 남아있는 네 지역 중에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가장 높은 게 나니까 얘가 충남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다와 라는 경기 아니면 서울인데요. 서울 1차 산업 발달했나요? 아닙니다.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1차와 2차를 100에서 빼주면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1차와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의 합이 더한 값이 가장 작은 게 얘예요. 얘가 가장 작다는 것은 100에서 1차와 2차 합을 뺐을 때 3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라가 서울이죠. 남아있는 다가 경기입니다. 좋아요. 보죠. 1번 가는 제주, 나는 충남이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제주는 충남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대요. 자,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얘기했듯이 100에서 1차와 이렇게 볼게요. 2차의 합을 다시요. 저렇게 하겠습니다. 100에서 1차와 2차를 빼주면은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가니까요. 제주 기준으로 제주는 충남과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비슷해요. 그냥 비슷하다고 봅시다. 비슷해요. 그런데 2차가 훨씬 작아. 그러면 1차는 비슷한데 2차는 작으니까 3차는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제주는 충남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쟤는 왜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나요? 네, 관광산업 발달했으니까 관광산업.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중에서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다음 3번. 충남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대요. 물론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충남이 경기보다 높아요. 왜? 여기는 3차 산업도 발달했거든. 그러나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경기보다 충남이 제조업 출하액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조업 출하액 1등이 경기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경기는 서울보다 이 친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게 뭐예요? 어디에 포함되지? 서비스업 중에 생산자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많나요? 아닙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서울에.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그래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체 수가 더 많은 곳은 경기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가부터 라 중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충남이 가장 많대요. 맞나요? 다른 거 다 틀렸으니까 맞겠지? 근데 울산이 지역 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등, 그 다음에 2등이 충남이잖아요. 울산과 충남까지는 꼭 알아두자. 그래서 당연히 울산이 없으니까
울산 없는 곳에서는 충남이 왕이에요. 그래서 네 지역 중에 충남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등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좋아요. 다음 15번으로 갑시다.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평했던 문항입니다. 기후문항 중에 어려웠던 문항 15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시기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 나왔었죠. 이제는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뮤니티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면 아셔야 됩니다. 자, 가와나는 1월과 8월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일단 가와나를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뭘로 구분하죠?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 중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더 큰 시기가 언제예요? 겨울입니다. 여름보다 겨울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더 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온 차이가 더 큰 시기가 1월,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뭘 나타내주는 그래프냐? 평균 기온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평균 기온 차이는 해당 지역의 값에서 네 지역의 평균 값을 뺀 겁니다. 자, 포인트는 요거죠. 그 지역의 값이 크면 이 값도 커집니다. 왜? 똑같은 값을 빼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균 기온 차이가 크면 평균 기온도 높고 평균 기온 차이가 작으면 평균 기온도 낮은 거예요. 어쨌든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가장 큰 게 가장 높고 가장 작은 게 가장 낮은 거라는 겁니다. 순서는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지역과 작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얘는 대략적으로 한 4도, 3도니까 7도쯤 되겠네요. 반면 나시기는 요게 한 6도, 여기가 한 6도 되니까 12도입니다. 그럼 가시기와 나시기 중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더 큰 시기는 당연히 나가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 간의 평균 기온 차이가 큰 나시기가 1월이 되고 가시기가 8월이 됩니다. 지역 간의 기온 차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평균 기온 차이도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지도 볼게요. 얘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중강진입니다. 연교차 최고. 얘는요, 소지 중에 하나인 청진입니다. 청진. 소지의 대표 주자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생각보다 따뜻한 지역입니다. 나머지 두 지역이 문제인데 잘 나오는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완성해 보시면은 얘보다 살짝 더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진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장전은 이쪽이고 얘는 장진입니다. 장진. 자, 근데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돼.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지나갑니다. 해발 고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죠. 특히나 북한은 이렇게 남서쪽과 북동쪽으로 나누었을 때 북동쪽에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는 해발 고도 높구나. 해발 고도 높으면 기온이 낮겠네. 특히나 언제? 여름철에 서늘하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한월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난월은 상대적으로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작은 편이어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서늘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어쨌든 얘는 이런 특징들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풍산이라는 곳이에요. 풍산. 얘는 안주라는 곳인데요. 안주. 역시 정확한 지명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네 지역 중에 가장 저위도이면서 어디?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월 달에 BC는 따뜻해. 상대적으로 네 지역 중에. 반면 AD는 추워요. 1월 달 평균 기온이 낮으니까 1월 달에 평균 기온 차이의 값도 작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역 중에 추운 곳 두 군데 어디 있을까요? 추운 두 군데? 예,
중강진이랑 내륙이면서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중강진 그리고 해발고도 높은 풍산 두 지역이 1월 달에 기온이 낮을 겁니다. 그럼 A와 D가 중강진 아니면 풍산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떤 힌트 가지고 풀어주느냐? 얘죠.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A가 D보다 높아요. 바꿔 얘기하면 8월 달에 D가 A보다 서늘하다는 겁니다. 왜? 해발고도 높아서. 그래서 얘가 D가 되고 얘가 A가 됩니다. 여기도 적어보면 A가 중강진, D가 풍산이 됩니다. 다음 B와 C가 남아있는데 자 1월 평균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 얘기는 1월 달의 기온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B가 C보다 따뜻해요. 자 남아있는 게 청진과 안주인데 최하늘에 누가 더 따뜻할까요? 위도로만 보면은 당연히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안주가 따뜻할 것 같아. 그런데 청진은 동해안이야. 동해안은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보다 따뜻해요. 그럼 얘는 동해안이니까 안주보다 청진이 따뜻하지 않을까? 그럼 뭐지? 그러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으로는 비교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최단월 8월 달 평균 기온 비교하는 겁니다. 청진과 안주 중에 누가 더 여름에 더울까요? 예, 저위도이면서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안주가 청진보다 겨울철에 따뜻하겠지. 그래서 얘가 안주가 되고 얘가 청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주가 B가 되고 청진이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를 놓고 본다면 1월 달에 청진과 안주 중에 누가 더 따뜻해요? 청진이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에요. 해발 고도가 다시요. 위도가 이렇게 높은데 뭐야? 왜 이렇게 따뜻해? 왜?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겨울철이 따뜻하다. 하면 안주는 청진보다 저위도 서해안이니까 여름철에 기온이 더 높아요. 보죠. 1번 중강진은 풍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죠. 다음 안주는 청진보다 1월 평균 기온 낮아요. 자, 얘기했듯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해요. 1월 평균 기온은 청진, 안주, 풍산, 중강진 순이고요. 8월 평균 기온은 안주, 청진, 중강진, 풍산 순입니다. 왜? 요게 크면은 요 값도 크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2번도 틀렸죠. 다음 청진은 안주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자, 안주의 연강 수량 모르겠어. 하지만 청진이 대표적인 소우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진 포함되어 있는 관북지방은 한반도 전체 최소우지니까 당연히 안주보다 청진의 강수량이 적겠지. 그래서 안주는 청진보다 연강수량이 많습니다. 다시요. 청진은 안주보다 연강수량이 적죠. 틀렸습니다. 다음 풍산은 중강진보다 해발고도 높아요. 정답은 4번. 5번 안주는 관서지방이고 청진이 관북지방이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웠던 주목해볼 만한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갑시다.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16번 봅시다. 16번. 다음 글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용암동굴개는 검은오름에서 분출될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용암 동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형제들입니다. 용암 동굴 개라고 부르는 거죠. 만장굴, 김영굴, 당첨을 동굴 등의 크고 작은 동굴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장굴 주변에는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도 없겠죠. 이 중 당첨을 동굴은 용암 동굴이지만 자, 용암 동굴은 흐르는 용암 표면과 내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되죠. 니은 맞습니다. 읽어볼게요. 여기가 좀 특이한 동굴인데요. 용암동굴이지만 내부에는 석회동굴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발달해 있대요. 예를 들면 종유석, 석순 같은 것들. 용암동굴인데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동굴인데 종유석도 있고 석순도 있대요. 뭐지? 자, 왜 이게 만들어지냐면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에 있어서 조개 껍질이 위쪽에 이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굴 위에 쌓인 다음에 비가 내리면은 조개 껍질이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다 보니 여기에 있는 요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서 용식되어서 용암동굴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 위쪽에 이 조개 껍질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모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조개 껍질 부스러기가 분포하면서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빗물이 내리면서 이 탄산칼슘이 녹아서 용식되면서 동굴로 흘러듭니다. 그리고 흘러들던 탄산칼슘이 여기에 침전되면은 이렇게 종류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천장에서 아래쪽으로 똑똑 떨어지게 되면 여기 석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암동굴인데 마치 석회동굴과 같은 지형들이 발달합니다. 얘는 뭐야? 석회동굴이 아닌 친구인데 석회동굴 같이 생겼네. 가짜 석회동굴이다 라고 얘기해서 위석회동굴이라고 불러요. 위석회동굴. 뭐 위조 지폐할 때 위장 뭐 이런 것들, 진위를 확인하다, 요 가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석회동굴의 대표적인 데가 당첨을 동굴입니다.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니은은 일단 맞고, 디귿 석회동굴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제주도 아니죠. 다음 용식은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아요. 자, 위석회동굴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얘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죠. 얘를 주제로 해서 어쨌든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의 차이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 나왔다고 뭐 어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니은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 다음 17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거주 외국인 200만 명 돌파. 최근 내국인의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제 2020년 신문기사인데요. 우리나라 2021년 기준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 더 늘어났겠네. 외국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조선족 분들이 있잖아요. 외국 국적 동포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4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이 전남보다 많대요. 자,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많아요? 제조업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만 종사하는 거 아닙니다. 뭐 건설업도 있고 최근에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되게 많습니다. 제조업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조업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전남보다는 경남이 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고 경남이 전남보다 인구도 더 많아.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발달한 경남이 전남보다 많습니다. 기억 맞아요. 다음, 이어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의 순이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지역보다 군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주의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의 건수 또는 국제 결혼의 건수는 도시가 많아요. 왜? 인구 자체가 촌락보다 도시가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전체 결혼 중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그 지역의 외국인 중에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은 촌락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의 절대적인 숫자는 군지역보다 시지역이 더 많아요. 다시, 전체 외국인 중에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라던가 전체 결혼 중에 국제 결혼의 비율은 촌락이 높지만 절대적인 결혼 이민자의 숫자는 도시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외국인은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등에 거주하는데 안산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보다 많아요. 왜? 제조업 엄청 발달한 곳이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 디귿 맞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은 합계 출산율이 높아 인구 문제에 시사점을 준다. 리을,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 자, 이거는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하죠. 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겠죠? 그럼 2명이 죽었으니 인구가 유지되려면 2명은 낳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이제
어른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죽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0.1을 더해서 2.1명을 현재 인구가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2.1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1보다도 낮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외국의 한 학자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딱 보여줬더니 0.78명. 그래도 한국 망했네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최근 합계 출산율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낮아요. 기억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8번인데요. 18번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왜 그런지는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광역시 세구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광역시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이니까 아하, 도시 내부 구조인가 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 내부 구조는 서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서울을 공부했던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산과 대구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부산의 특정 구들, 대구의 특정 구들 알아두어라 라고 몇 번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산이 나왔는데 뭐야?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지역들이 아닌 새로운 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죠. 일단 여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중구입니다. 중구는 부산의 도심이죠. 그리고 얘가 있는데 얘는 뭐지?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던 구인데 얘는 사상구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상구. 다음 얘는 동래구라는 곳입니다. 동래구.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왼쪽을 볼게요. 자, 왼쪽을 봤더니 A, B, C를 살펴봤더니 A는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아요. 얘는 도심이겠네.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으니까 일단 중군 도심이니까 얘는 A가 확실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지역은 B는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주거기능 발달한 외곽지역인가 보네. 다음 C는 뭐야? 녹지의 비율이 되게 높잖아. 뭐야? 다 산인가? 포인트는 얘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얘죠. 공업지역의 비율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높아요.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에서 공장이 발달한 곳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강서구가 많이 나왔는데 뭐지? 강서구가 안 나왔네? 그렇다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부산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구는 강서구인데 사상구는 강서구 옆에 바짝 붙어 있으니 아하! 사상구도 공장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여기 많은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세 지역 중에 공업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C가 사상구입니다. 사상구. 네. 강서구 옆에 있구나. 공업 발달했겠네. 실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도 살펴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외곽지역인 B입니다. 보죠. B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지 않아요. A는 B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네요. 정답은 2번. A는 C보다 상주인구 적죠. 도심이니까. 다음 B는 C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 적겠죠. 제조업 발달은 얘니까. 다음 C는 A보다 요거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생산자 서비스는 대도시 도심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비율은 얘가 높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9번. 요거는 몇 번 나왔던 유형의 문항이죠. 19번.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는 안동이고요. 나는 경주네요. 뭔가 비슷한 느낌의 두 지역이죠. 그럼 가가 안동, 나가 경주입니다. 요 A, B, C, D에 이런 질문들을 넣겠대요. 그런데 요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와 아니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는 안동과 경주 모두 yes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B는 안동은 yes지만 경주는 no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경주는 no. 얘는 여기는 x, 동그라미. 얘는 둘 다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쭉 볼게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나요? 안동에 있나요? 있어요. 안동. 가라고 적을게요. 경주에 있나요?
있죠. 양동마을. 오케이. 둘 다 있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자요? 있나요? 안동에 없어. 경주에는 있어. 다음 경상도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인가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니까 안동 아니에요. 경주는 맞아요. 다음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나요? 안동에 경북도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북도청이 있으니 당연히 경주는 없겠죠. 가만 오케이. 자, 그럼 A는 여기 들어갈 질문입니다. 둘 다 오케이니까 맞아. 다음 B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동만 오케이여야 되는데요. 경주만 오케이네. 그래서 틀렸어요. C는 경주만 오케이여야 돼요. 여기는 X 동그라미니까 맞지. 다음 D는 둘 다 X여야 되는데 안동은 동그라미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디귿이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인데요. 사실 일단 볼까요? 얘는 소재는 우리나라의 영역인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라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맞긴 맞지. 하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영역이 이렇게 어렵게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항인데요. 사실 어려운 문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문항의 구조와 문항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항이 처음 나왔던 문항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풀어봤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EBS 교재들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세계지리에서 풀어봤던 어쨌든 풀어봤던 유형의 문항입니다. 처음 나왔던 유형의 문항은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꼼꼼함과 이 문항에 대한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소요되었던 문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번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항들 많이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번까지 가기 전에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20번을 조금 여유롭게 풀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다음 자료는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학생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고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내용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로 답할 거예요. 일단 A는 영토죠. B는 영해. C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얘기했듯이 A, B, C를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그리고 질문이 있고 아이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와 아니요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이에요. 그런데 포인트는 여기지. 점수가 나와 있어요. 값은 4점이에요. 4점이란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다 맞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다음, 을은 2점밖에 안 돼요. 2점. 그러면 값의 답이 무조건 정답인 겁니다. 값이 얘니까 이것도 맞았어요. 얘는 아니요가 정답이겠죠? 왜냐면 값은 맞았으니까. 4점이니까. 그럼 얘는 틀렸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랑 둘 중에 하나 해서 2점이 되는 거죠. 이 구조를 파악하기가 먼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는 뭐가 나와 있느냐 보죠. 가가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함된다. 이면 니은은 얘래요.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자, 일단 차근차근 볼게요.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함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얘는 X여야 돼요. X. 그렇죠? 그럼 니은은 갑의 답변인데 갑의 답변. 자, 그럼 여기에 이어도가 A의 다시요. 여기 이제 아니요가 정답인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가. 그러면 을은 맞췄어. 그럼 여기도 아니요가 돼야겠죠?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니은에는 얘가 들어가게 되면 뭐야? 을과 갑의 답변이 같잖아요. 그러면 을은 방금 얘기했듯이 아니요를 맞았어? 얘도 맞아버리면 3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점이어야 되니까 니은에는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갑이
아니오를 맞았으니 나는 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죠? 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기억은 틀렸어. 다음, 니은 나아가 시에서는 타국 선박의 인공섬 설치가 보장된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인공섬 설치 안 되잖아요.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적어볼게요. 나아가 틀린 답이어야 돼요. 틀린 답. 그러면 여기에 아니오가 들어가야 된대요. 아니오. 자, 그럼 얘가 틀린 답이 나면 여기에 아니오가 들어가야겠죠? 아니오. 그럼 얘는 맞아. 1점입니다. 얘는 틀렸어요. 그럼 을은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으니까 둘 중에 반드시 하나 맞아야 되는, 얘가 틀렸으면 얘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을이 아니오가 맞는 답이니 가의 정답은 아니오고, 그러면 얘가 아니오여야 얘도 맞추는 거죠. 얘는 무조건 다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어만 본다면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해합니다. 예, 시간 많이 뺏겼을 거예요. 자, 기억이 예이면 나에는 제주도의 직선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기점 중에 하나이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렸죠. 틀렸지. 그럼 여기에 x가 들어가야 돼. x.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틀렸네? 얘기했듯이 얘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맞아야 되니까 아니오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니오가 정답인데 기억이 얘가 들어가 버리면 값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4점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 리을. 니은이 아니오면 가에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해남 땅끝마을이다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이 해남 땅끝마을인가요? 아니죠.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틀린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틀렸어. 그러면 자, 틀린 거니까 을이 맞았어. 그렇죠? 그럼 얘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나의 정답은 아니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틀린 거니까. 그러면 니은에 아니오가 들어가야 맞는 거니까 얘가 4점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니은에 아니오가 들어가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네. 푸는 방법을 몰라서 틀린 학생은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알고도 시간이 없어서 또는 꼼꼼하게 풀지 못해 틀렸던 학생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20번 문항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항들이 많이 배치되곤 하니까 앞쪽의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야지만 20번을 조금 여유롭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문항의 문항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항상 그렇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항인데 해설을 보면은, 해설지를 읽어보면은 너무 쉬워. 내가 이거 왜 틀렸지? 그 얘기는 결국 아는 데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수능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들 까다롭다.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내가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 출제한다는 요거 사실 항상 명심하시면서 문제 풀이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꼼꼼함과 침착함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국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 부족한 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수능에선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도록 남아있는 기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모습 항상 응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